그리고 이제 출마 선언 보니까 이재명 상임 고문을 지켜왔고 또 네, 앞으로도 지켜갈 동지다 네, 이 점을 강조했고 네, 또 이재명 찐동지다 이런 수식어가 눈에 네, 네, 들어오던데 네, 그렇다면 진짜 네, 어떻게 지켜 오셨는지 네, 네, 또 네, 앞으로는 어떻게 네, 지키실지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이제 사실 우리 이재명 상임고문께서 이번 참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쭉 끌어올리면서 네. 정말 팽팽한 승부를 펼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해서 좀 더 저희가 받치지 못해서 0.73%의 격차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저희가 석패를 했습니다만 네. 이재명 우리 상임고문은 앞으로 우리 민주당과 민주개혁 진영의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키고 계속 또 미래를 같이 만들어야 돼야 될 그런 이제 분인데 이제 대선 때 워낙 안타깝게 패배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많은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나오는 많은 후보자들께서 네.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 내지는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렇게 다 이제 말들을 많이 강조를 그렇더라고요. 하세요. 예. 뭐 저는 뭐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 과연 누가 제대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해왔고 이재명 후보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네. 이재명 고문님과 함께 했던 살아온 과거와 했던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제가 이재명 고문님과 함께 약 한 14년 정도 같이 일을 해오면서 네.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또 중요한 고비고비 때마다 제가 이재명 후보 고문님을 지켜드리려고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쭉 이제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지난 2010년도와 2010년. 네네네 이제 옛날이네요. 더 올라가면 2008년도부터예요. 아, 예. 14년 전인데 그때 이제 이재명 고문님께서 아직 정치를 이미 되시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시 민주당에서 당직을 딱 한 번 만드셨었어요. 그때가 이제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부대변인을 하셨거든요. 아, 네, 그때 기억납니다. 제가 그때 당의 원내대변인을 했었습니다. 야, 그랬군요. 네네 그때 예. 이제 MB 학법 저지를 위해서 네. 네 그때 하면서 또 같이 그때 이제 이재명 그때 변호사께서 이제 분당에 출마와 성남시장 출마를 준비를 하면서 그때 가장 큰 현안이 네. 일기 신도시 분당에 대한 리모델링 과제가 있었어요. 그때 그거를 한 1, 2만 명의 서명을 모아가지고 그걸 저한테 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법을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법을 제가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 그 법을 나중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에 대한 상의들도 같이 해왔었고 네. 그리고 2010년도와 14년도에 성남시장으로 출마하셨을 때 제가 당시에 경기도당 위원장도 했었고 두 차례 제가 공천심사위원과 공천심사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공천을 제가 줬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같이 일도 있었었고 정치 네. 인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도지사께서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출마하셔서 이제 당선되신 다음에 네. 당선자 때 경기도정에 대한 이제 인수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그때 인수위원장을 저보고 맡아달라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경기도정에 대한 인수위원장을 이제 저와 우리 함께 오래 해왔던 우리 세바정 세상을 바꾸는 정책 포럼의 네. 이한주 원장님하고 제가 공동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예. 경기도정에 대한 설계를 몇 달 동안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경기도정에 그때 담긴 슬로건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었었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세부 과제들을 쭉 정리를 했죠. 네. 그거를 이제 같이 하면서 도정 설계를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경기도지사 이제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제가 이해찬 대표님을 모시고 이해찬 대표님 체제에서 정책위의장, 여당 정책위의장을 약 2년 가까이를 했었습니다. 꽤 오래 했었어요. 그 기간 동안 경기도 현안들을 아주 긴밀하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는 굉장히 큰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네. 경기도 전체 예산의 국비지원 사업과 예산이 절반이 넘어요. 제가 매년 사상 최대의 경기도 국비지원 예산도 제가 지원을 했고 네. 또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이 있었는데 뭐 SK 하이닉스 반도체 용인 유치라든가 또 경기 북부에 대한 예타 면제 사업 또 그리고 또 코로나 초기에 발생했을 때
그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제안하셨던 네.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것과 지역 화폐 그거를 기재부와 쌓아서 관철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쭉 같이 해왔던 여정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이제 준비하면서 딱 벌써 이제 1년 전이네요. 네. 제가 작년 3월 그러니까 이제 대선 경선이 이제 준비 단계 초기에 당시만 해도 우리 이재명 우리 후보님에 대해서 여의도 경험이 없으시니까 당내 세가 부족하다 또 내지는 뭐 변방의 장수다 이런 이제 언론의 평가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 쭉 하셨던 광장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확대해서 국회의원들 한 20여 명을 제가 규합을 해서 전국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가세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말이 싹 사라졌죠. 뭐 새가 약하다 이런 말은. 그래서 그리고 경선 때 제가 전국 조직과 그 다음에 주요 사업들을 총괄하는 경선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제 경선을 잘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제 대선 캠프로 전환했을 때 대선 캠프 초기에도 그때가 가장 걱정을 했던 게 대선 후유증에 대한 문제였었는데 그래서 원팀 선대위, 용광로 선대위에 대한 구상을 제가 당과하면서 총괄본부장으로서 그걸 처음에 짰었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선대위를 격량화시키기로 하면서 네. 그 우원식 이제 의원과 지금 이번에 원내대표가 된 박홍근 당시 비서실장 네. 그 총괄본부장이었던 저 우리가 먼저 좀 빠져 현장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대선 기간 동안은 주로 전국을 돌면서 왜 이재명인가 이제 그런 강연도 하고 예. 네, 그다음에 정부의 지지자들을 또 조직하고 규합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지난 10여 년, 14년간에 이제 쭉 같이 일을 해왔던 속에서 어쨌든 그 고비고비마다 저는 늘 그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제가 참모로서 또는 제가 조직가로서 네. 또는 같이 이제 경기도를 같이 상의하는 이제 같이 조력자로서 그렇게 일을 같이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네. 어, 찐동지다. 네 이재명의 적임자는 저는 뭐 제가 너무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 자랑한다 그럴까봐 네. 그렇긴 하지만 저는 아니, 뭐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죠. 네, 지켜왔고 이재명 네. 후보를 지켜갈 것입니다. 네. 네. 이 긴 세월 네. 동안 고비고비마다 함께했다. 찐동지가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지켜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지켜갈 동지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이 부분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실제 뭐 당원과 이재명 이 고문 지지자 중심으로 네. 사실 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고문을 노무현 대통령처럼 네. 그때 뭐 잘 못 지켜서 지몸이라는 말도 했었지만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 잘 지켜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정치 보복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내 사전에는 정치 보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거듭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 이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말은 윤석열 당선자가 네. 공경에 몰리니까 말을 바꾼 것이죠. 아 말을 바꿨다. 네, 처음에는 예, 그 한동훈 검사를 중용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을 그러면은 탄압하겠다는 거, 정치보복 하겠다는 거냐 하니까 며칠 지나서 자기는 뭐 정치보복 안 한다 이랬던 거죠. 네. 근데 그 사실은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지금의 정치 상황들이 굉장히 특별해요. 예? 그러니까 왜 이재명을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네. 과연 이재명을 지킨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은 그런 오만과 독선불통 그것도 하나가 대표되는 상징이 검찰공화국 아닙니까? 인수위에도 검찰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검찰공화국의 등장에 따라서 말 그대로 자기의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지금 여소야대 정국 아닙니까? 네. 그럼 권력자 입장에서는 이 여소야대 정국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네. 이거를 아마 손을 대고 깨트리고자 하게 될 겁니다. 정계 개편이나 네, 이런 우리 부분에서. 정치가 네. 과정들이 항상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다 문재인 정부를 뒤집어 엎으면서 국회를 통해서 이제 법안을 바꿔야 되는데 거대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면은 이거를 그냥 밀려갈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자가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안 해봤어요. 평생을 검찰주의자로서 특수통을 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윤석열 당선자와 앞으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우리 고문을 겨냥할 가능성이 그냥 꽤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제1야당은 민주당을 흔들고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빠르면은 9월 정기국회가 오기 전에 올해 7월, 8월 달에 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지금 그렇게 국민적 빨리. 우려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 첫 해가 중요하니까 자기들 어. 기반들을 갖다가 국회를 통해서 관철해야 되는 거니까. 음.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그 지난 25일 날, 지난주에 벌써 검찰이 산업부의 원전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어요. 아, 예.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3일 후 28일에는 그 산업부 산하의 그 발전 자회사 네 곳에 대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것들 다시 들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흔적 지우기와 재수사에 지금 나서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많은 검찰은 과거에도 네. 이 많은 칼날들을 쥐고 있으면서 정치 권력과 정치의 눈치를 보면서 이것들을 쓸 수 있는 바로 이게 검찰공화국의 사실은 그 핵심 아닙니까? 이른바 캐비넷에 묵혀놨다가 그렇죠. 예, 예.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전국이 어려워지거나 이게 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면은 항상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공화국이라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은 없는 죄도 만들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검찰에 예상되는 탄압에 대한 우리의 대책과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그 MB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가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노무현 네. 대통령 안타까운 우리가 이런 역사적 참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일들이 그럴 때 당시에도 우리가 스스로가 에이 과연 바로 MB가 바로 직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의 조금 약간 안이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지금 인수위에서 보여주는 그런 막 밀어붙이기와 또 청와대 졸속적인 용산해제에 대한 60%의 국민 반대도 막 그냥 무시해버리고 가는 그런 독선의 정치, 독주의 정치 하에서는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네, 그래서 그 이런 점에서 본다라면은 그 우리가 그 앞으로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 그리고 더불어를 지켜내고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지킬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전략적 판단과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고민들 뭐 벌써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럼 그 중에 하나의 방편은 지방선거 승리 네, 또 그 중에서도 경기도 지사 선거는 꼭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의원님이 여러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 출마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원님 지역구가 시흥 네, 을이잖아요. 네. 이 보궐선거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를 하는 게 낫다, 이게 추천을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랬더니 뭐 여러 얘기가 들립니다. 너무 빠른 얘기 아니냐? 네. 그리고 왜 또 하필 시흥이냐? 네. 여러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들과 네. 이재명 고문님에 대한 그 지켜야 된다고 지키고 그다음 민주당을 이제 쇄신하고 강한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많은 현장의 목소리들을 지금 많이 네. 지금 듣고 있고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재명 고문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네. 또 그런 속에서 이제 현재 거론된 얘기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현역 의원이 도지사 후보가 되면 제가 이제 후보가 되면은 이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네. 4월 30일 이전에 이제 후보가 사퇴를 하게 되면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돼요. 네. 6월 6월 1일 날. 2년 뒤에 총선보다 훨씬 빠르게 치러지는 거죠.
그렇네요. 국회의원 총선은 2년 뒤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때 거기에 이재명 후보께서 거기를 나가셔서 그다음에 그 이재명 고문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반면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네, 벌써 정치 재개를 하시는 게 맞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말도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그 후보자는 격전을 치렀기 때문에 좀 시간적 여유를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 차분히 좀 미래를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당연히 도리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좀 굉장히 좀 특별한 상황이라는 점들이 좀 있습니다. 평소 때는 다르다. 네네. 첫 번째는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거예요. 바로 2달 뒤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이번 대통령 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특히나 이 지방선거는 전국의 모든 후보자들이 나서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선거 아닙니까? 특히 윤석열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선거고 민주당이 다시 이걸 통해서 다시 이제 일어서고 재정비를 해야 됐는데 그런 속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할 이제 선거가 본격화되면은 당 차원에서 그 이재명 고문님에 대한 선거 지원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 지원에 나서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네. 특히 수도권은 네네,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재개를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이제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검찰공화국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빠르면은 그게 올해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검찰이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과 민주당을 정말 이 칼 들고서 이제 이제 막 들이민다고 봤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냥 맨주먹으로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 그대로 갑옷이 필요한 거죠. 네네. 갑옷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지키고 대항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네. 또 그런 점들. 또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8월에 전당대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8월 전당대회에 이재명 고문께서 나오셔야 된다. 또 그런 의견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이 있으세요. 물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시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거지만 그 당 대표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원외 당 대표보다는 국회의원 당 대표를 하셔야지 그 이 거대 우리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치 개혁과 당 쇄신 뿐만 아니라 당뿐만 아니라 원내를 지휘하시는데 훨씬 좋으신 거예요. 안정적으로. 네, 이제 그런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 고려와 전략적인 판단하에서 그 이번에 보궐선거 치러지게 되면 이제 나오셔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나오시게 된다라면은 안정적인 곳에 나오셔야죠. 네, 그러니까 뭐 격전지 가서 왜냐하면 또 거기서 하면서 선거진도 다니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시흥을 지역이 가장 안정적인 곳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서 제가 그 지난 총선 때도 압도적으로 승리도 거뒀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시흥을 지역에서는 이재명 우리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에게 20% 이상 압승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사실상 호남을 제외한 비호남 전체에서는 가장 높은 격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재명 고문님께서 국회를 입성하시게 되면 보다 안정적 기반 하에서 또 하고 또 당을 강화하고 또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그런 독주에 맞설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울타리가 된다는 점에서 2년 후를 기다리실 게 아니라 이번에 기회가 되면 하시는 게 또 하고 그 대상 지역은 시흥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또 이제 그런 의견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그 의견을 들으시고 이제 제안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건 충분히 그런 좀 깊은 고민과 전략적 판단에서 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카드가 된다. 네, 그 얘기가 나간 이후에 많은 이재명 우리 고문을 사랑하고 아끼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호응도 있었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그 이번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크게 한 2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는 앞으로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딛고 일어서고 그 이재명 상임 고문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도권과 경기도의 이 지방선거가 워낙 중요해서 그거를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림과 구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이제 그 고민들을 당연히 저도 오래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해왔었는데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구도와 그림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혹시 이제 당사자 의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재명 고문은 좀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그 점은 뭐 제가 예. 뭐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목소리 듣고 있겠죠. 이재명 고문도. 그러시겠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에 대해서는 네. 이제 고문님께 말씀드렸어요. 네,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있고 네. 이런 이제 전략적 고민과 판단들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아직 아.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네네. 네, 궁금한 부분이네요. 네. 하여튼 이재명 고문이 네. 이런 상황들 좀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네, 네.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